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자,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퀴신팟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스누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상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샘물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퀴신팟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자, 어떻게 저기 퀴어 퍼레이드 네. 다녀오셨나요?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스누피님께서 저기 혐오 세력 취재를 다녀오시기로 맞아. 했는데 잠입 취재한다고 때. 다녀오셨나요? 잠입 룩보 나옵니까?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이제 그 부스 행사를 도와주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좀 없었는데. 비겁한 변명이. 그런데 와, 진짜로 좀 의아했던 게 좀 많이 안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원래 행진을 하면은 코너를 돌자마자 코너에서 이제 북치고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들이 지난해에 이미 완연하게 줄어들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보면은 이제 저는 그 외곽을 좀 둘러다니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 이번에 그러니까 종각부터 을지로 입구였잖아요. 지난해 똑같죠? 근데 그 종각에 SC 제일은행 앞에 거기 약간 광장 같은 곳에 그 천막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을지로 입구에 그 명동 쪽으로 입구 쪽에 그 날개 있는 차량이 열리는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시끄러운 그 정도고, 퍼레이드 할 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시는 소수의 한두 명이 있는 정도의 느낌인데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쪽도 굉장히 일단 노후화된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오신 어르신이 2년이 지나서 계속 나올 건강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거기도 신규 자원 유입이 잘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세대 교체가 원활하지가 않다. 네,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일단 스누피님이 왠지 못 가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쓱 돌아봤습니다. 어머! 잠입 취재를. 취재까지는 아니고요. 그쪽 대박, 한번 대박. 돌아봤는데 빠밤, 여러분 뉴스 속보를 보내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전 교육위원장님께서 혐오 집회 다녀오셨습니다. 일단 오전에 저희가 축복식을 하고 그 후에 잠깐 들렸던 거라 그 후에 오후에 진행된 상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입구 대각선, 대로변 대각선에 이렇게 약간의 날개차.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일단 제가 느낀 거는 규모가 굉장히 적다.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거는 한 단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디 단체인지는 여쭤보지 못했는데 일단 해병대 옷을 입고, 그리고 그분들 거기 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거기 참가자들 대부분이 군복, 밀리터리 룩을 입고, 근데 그 구성원들의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청소년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젊은 남성도 있고 젊은 여성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요. 여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성 패싱? 너무 성별을 넘겨짚는 거 아니니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 너무 이성의 중심적 언어 아닙니까? 퀴어신학 아카데미 교육위원장님께서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드린 겁니다. 그 설명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그들은 참 이성의 중심적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린 꼬마 아이들도 밀리터리 룩을 입고 있었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상의 양쪽 어깨에 글씨를 써놨어요. 동성애 반대. 약간 이런 메시지를 글씨로 쓴 그런 것들을 입고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 어른들과 함께 북을 치면서, 난타같이 북을 치면서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있었고. 리박스쿨 학생들 아닌가요?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요게 그 한겨레였나에서 기사도 났더라고요.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즐거운 축제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 뭐 다른 특별한 인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저 또 한 가지 특별한 인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본인 물어보고 본인만 계속 얘기할 건가요? 네네네. 제가 말할 게 있었어요. 그래요? 요번에 참여했던 부스 중에 눈에 띄는 부스 없으셨나요? 저희 부스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주세요. 뭐야? 짜고 치는 거야? 뭐야? 아니요. 아니야. 연달아 하프만 하더니만 갑자기 튀어들어오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두 개의 부스. 첫 번째 질병관리청에서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두 번째 전농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남태령 집회 이후에 이들이 굉장히 빚진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연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구나. 피신팟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News Collection. 어떤 네. 뉴스입니까? 저저번 키어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을 기억하시나요? 이화여대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제25회 한국 키어 영화제 대관 불허를 통보했고, 이에 서울 키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한국 키어 영화제 대관에 관해서는 기독교 창립 이념을 내세우며 차별 행정을 했지만 참 우습게도 윌리엄 S. 버로우의 소설을 영화화한 키어는 상영한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에 각본을 작성한 저스틴 커리트키스도 이러한 위선이 자신을 황당하게 하고 분노케 한다며 이화여대가 한국 키어 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인간적 경험을 다루는 모든 표현에 대한 국내와 해외 영화 모두 환영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발상이죠. 네, 그러니까 국내 큐어 영화는 불허하는데 해외 큐어 영화는 가능하다. 이따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야, 같은 큐어 담론이라도 외국 건 된다. 그니까요. 이거야 정말 말로 식민지주의적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를 낮춰보고 외국을 높게 보는 그렇죠. 그런 사고가 다분히 깔려있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국내에는 키어가 없고 해외에는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을 해봅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냈었던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해외 영화에 대해서 민원을 안 냈죠?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해외 거는 영어라서 몰랐나? 어머, 그렇다고 하기엔 제목이 너무 키어인데. 그 대놓고 제목이잖아요. 네. 피신팟 6월 7일 대전에서 그리고 14일 서울에서 키어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두 날 모두 축복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각각 최대 3종단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계에서 지속적인 탄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측 종교인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특히 서울 키어문화축제 축제 공식 무대에는 윤여군 목사가 올라가 사과와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자칭하는 개신교 세력들이 모여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라는 등의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잠입 취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우 깔끔한 마무리네요. 이번에 목사님들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축복식 늘어납니다. 참여하는 목사님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번 그 축복식에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교육위원장님인데요. 일단 어머. 축복식 시간에 늦게 왔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늦게 와서 제가 봤을 때는 늦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왜 그러셨나요? 지금 굉장히 잘 기억에 왜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축복식에 늦지 않았습니다. 10시 20분까지 준비해서 오라 그랬는데 그때 안 오셨잖아요. 준비 시간에 늦은 것뿐이지 축복식에 늦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엄밀하네요. 축복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10시 20분까지 오라 그랬는데 거의 11시 다 돼서 오셨잖아요. 두 번째.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축복 낭독하는 순서지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밖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준비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네. 그때 왔으면 다 나눠준 건데. 육아를 하다 보면 아 육아의 문제다. 제 시간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않을 수 있죠. 네.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로 비난하는 저는 것들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질문한 굉장히 좀 너그러워져야 되지 않나. 세상이 바뀌어가고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새 감리회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김형국, 차흥도 목사님께 또다시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존재했고 이러한 문제를 인정한 총회 재판위에서 파기환송, 즉 다시 재판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출교 선고를 내렸습니다. 함께 축복식에 참여한 윤여군 목사는 총회에서 정직 10개월 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충북연회에서는 재판위원을 교체했다며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며 또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지난 언제? 소식입니다. 저는 이쪽 업계에 대해 전혀 모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몰라? 기동량으로 들어가지고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연세도 좀 있으시고 맞아요. 거의 은퇴에 다 가까웠게 그 시간 동안 감리회에서 되게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쉽게 또 그러니까 축복식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늘어갔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이런 출교라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인생 통째로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결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래도 축복식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도 사실임인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차은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농촌 목회 선교회, 그러니까 농목이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레전드, 전설이신 분이고 감리교 농목을 거의 만드신 네. 분이고요. 감리교 농목을 뭐 여신 것도 연 거지만 이후에 그 농촌 목회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감리교 농목 학교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거의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감리교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얘기 자체가 아니다. 네. 감리교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인들의 정의를 지키는 것에 앞에서 사람이 날아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네. 이런 부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세 가지 뉴스 전해주셨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Into the queer theology. 자, 이번 시간은 고상균의 사사. 이거는 정말 언제 적응이 될까요? 사사란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저희가 사사를 받다고 하면은 그 뜻은 뭐냐면은 임금이 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걸 사사를 그렇죠. 사사란 말에 그런 뜻이 있죠. 네. 그래서 사약을 사한다. 저희가 하는 뜻처럼 누구한테 배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사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매하긴 사사라는 한데. 말이 계속 좀 애매하긴 해요. 네네네. 이거 저희 다음에는요. 좀 무슨 쇼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을 좀 하고 좀 가르침 쇼? 가르침. 그건 더 이상하다. 아무튼 여러분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듣고 제목을 좀 좋은 제목이 신박한 제목이 있으면 댓글을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히 고상균 쇼로 가죠. 좋은 것 같습니다. 상균 쇼 아니야 지금? 오늘은 어떤 퀴어 신학을 저희에게 퀴어 신학 이것이 퀴어 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거는 그 퀴어 신학은 철저히 현장적 신학이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현장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정권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반동반전도 얘기했습니다만 얘기를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약간 오늘 그 퀴어 신학에 대한 이야기에서 약간 그 논외 그러니까 별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국무총리 후보라는 자가 공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좀 크게 막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까요? 국무총리 후보 이름은 뭐죠? 까먹었어요. 한순수나요? 김민석이요.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기보단 아예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 스누피님은 지금 그 여기 청취자분들 모르시겠지만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을 모르고 계세요.
네. 아, 제가 현실 정치에 잘 어디 산간벽지에서 이렇게 면벽 수도를 하고 오신 건지. 피곤해요. 그런 걸 일일이 너무 다 따라가는 게. 아, 그래서 좀 네. 눈에 이렇게 핏기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의 구성을 압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사실 관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가치관은 있는데 관심은 없어요. 이게 뭐랄까 따라가는 게 너무 일일이 따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도 근데 뉴스를 안 보고 살거든요. 근데 제 페이스북에 모든 뉴스가 다 올라와서 헤드라인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그냥 샘물림은 스누피를 까는 거죠 지금. 아니야. 나도 안 보는데 너는 왜 아니야. 모르냐, 이 자식아.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아니야. 그이가 했던 몇 가지 요즘에 그 레토릭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국민들 모두가 동성애를 선택하면, 국민들 모두가 동성애를 선택하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 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본인은 기독교적 가치에 의거하여, 이런 얘기가 막 문제가 되니까 기독교적 가치에 의거하여는 얘기를 하던 중에 기독교 재단 사학은 기독교 이념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건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동성애를 모두 다 선택하면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뒤집으면 이성애를 다 선택해가지고 이성애자가 된 겁니까? 아니죠. 근데 동성애는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죠? 동성애가 무슨 냉면 먹을 거냐, 뭐 짬뽕 먹을 거냐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래 전입니다만 퀴어 서울 퀴퍼가 청계천에서 할 때 그때 제 기억에는 김조광수님이 사회를 볼 때를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와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굉장히 존귀한 퀴어 분들과 세상에 흔한 이성애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거기에 이제 흔한 이성애자 나브랭탱으로 거기 참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나도 좀 존귀한 퀴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많이 고민해봤습니다만 나의 정체성 이거는 바뀌지 않는구나.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래 전입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만 정체성이라는 거, 지향성이라는 게 자기가 마음대로 막 바꾼다고 선택한다고 막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진짜 개무지하거나 정말 모른다. 두 번째는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후자는 이제 혐오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고 전자는 무식한 거죠. 근데 저는 둘 다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인권의식이나 성인지 감수의 수준이 안 되는 무지한 자가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특정 정당의 특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는 그 부분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 즉 혐오에 있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국민들을 완전히 버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우려되는 건 아까 얘기한 연동되는 게 본인은 기독교적 가치에 의거하여라고 얘기했던 거죠. 제가 특정 교회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김문석 후보는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교회라는 곳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궁금한데요? 예, 네가 알고 있는 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보냈고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 교회로부터 물심양면의 후원을 받아서 소위 학생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투옥이 됐을 때도 해당 교회에서 되게 많은 교인들이 석방 탄원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 가족분들, 특히 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옥바라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된 다음부터 발길을 끊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가 된 다음에 마치 본인이 극우 개신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개신교 사학이 얘기하는 거의 얘기를 답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원하고 싶은 거 교회에서 학교에서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도대체 그에게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퀴어신학 고상균이 얘기하는 퀴어신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퀴어신학이라고 할 때 많은 부분은 시작하고 이제 학문적인 어떤 기초도를 쌓는 것에서 미국에 있는 신학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이제 한국적 퀴어 신학이라는 얘기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됐고 이미 사실은 전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적 상황이란 무엇인가? 저는 한국에선 기독교가 싸우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같은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어디에서는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려고 껴안으려는 몸짓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존재들은 신의 이름으로라는 이름을 액면에 놓고 이면에서는 본인들의 교권 그리고 금권 그리고 본인들과 결탁되어 있는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에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기독교가 싸우고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는 얘기부터 한국의 퀴어 신학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할 때 퀴어 신학은 우리가 퀴어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어떻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다면 저는 한국에서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와 사회 정의라는 부분을 퀴어 신학에서 과감하게 그 얘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저는 한국의 퀴어 신학에 원스텝이 꼬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라는 얘기를 해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확장된 사회적 고민을 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럴 수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도 김민석이 저러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소위 한국이 사회적 정의라는 부분에서 공직에 나서는 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에서 퀴어 신학적 측면에서 우리도 문제제기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는 이렇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사실은 이번 지난주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먼저 동의하고 저도 근데 퀴어 신학이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 한국에서 이런 고민을 크게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깊게는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 다 몰랐는데 방금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확실히 저한테 좀 꽂히는 게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한 얘기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점심에 먹을 메뉴를 선택하듯이 정체성을 선택하는 게 그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요즘의 논의에서는 정체성은 사실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흘러가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퀴어 마당에서는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스누피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 후보가 민주당원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국힘을 지지하면 어떡하냐라는 공포가 있으면 민주당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을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활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한테 매력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국힘을 지지하지 않을까를 전전긍긍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성애자들이 얼마나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성애를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게이랑 레즈비언이 얼마나 매력적이니까 이성애자가 자기가 볼 때도 그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거길 다 선택하면 우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제발 좀 전 세계 이성애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성애자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 자신감 좀 가지세요. 남의 거 좀 눈치 보지 마시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일단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자기 정체성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 100% 동의하죠. 저도 제 정체성을 선택한 적 없으니까. 하지만 이성애자로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성애라는 정체성 이외에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고민만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성애자로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지점이 분명히 저한테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한국적 퀴어 신학이 필요하다. 요거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적인 상황을 담아내는 퀴어 신학의 어떤 구축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와 기독교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싸움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심정 같아서는 혐오 세력을 무찌르고 싶지만 어쨌든 무찌르는 방법이 대화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쪽이 무지성으로 나올 때 우리 역시 무지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 퀴어 신학이 구축이 돼야 된다. 동감하고요. 저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요.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체성을 선택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들 사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디서부터 해가지고 정체성을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선택이라는 게 이제 그 점심 메뉴 고르듯이 이렇게 간단한 선택이 아니고 그 선택을 한다는 건 자기 삶을 그걸로 다 완전히 바꿔간다는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성애자들은 길거리에서 손잡는 것도 쉽지만 내가 만약에 동성애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손잡는 게 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심 메뉴 고르듯이 이렇게 딱 쉬워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감당하고 내가 그만큼의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걸 그러니까 모든 게 수반이 됐을 때 그 수행이란 거를 이제 할 수 있을 때 제가 볼 때 스누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체성에 대한 선택이기보다는 벽장에서 나올 용기를 낼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 같아요. 그것도 포함이고 저는 사실 그것조차도 정체성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에 본론해서 결론으로 가자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사회는 분명히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동성혼에 대하여 그 얘기에 대해서도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통계 자체가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사회적인 통계에서도 본인을 성소수자로 생각한다? 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는 존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불행히도 별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이번에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이렇게 격으로 하고 있는 뭡니까? 개혁위원회인가요? 정치위원회. 거기에 앞에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 타 중장년 남성 100%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힘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용이라는 이름 하에 소위 본인들이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일단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배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 배제 언어의 연장선상에서 그이들을 대표해서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가 했었던 발언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극우의 어떤 파워를 계속 양산해냈었던 개신교의 얘기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동성애자를 타겟팅하여 마치 지금의 뭐 저출산, 저출생 뭐 등등의 사회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뭐 하락 이런 부분의 모든 원인이 마치 생산을 하지 못하는 동성애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배제된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신 퀴어 신학의 얘기로 다시 가면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보편적이야.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베풀지라는 이야기가 2000년의 소위 서구신학의 전통이었다면 그거 아니야. 흑인에겐 흑인의 신학이, 민중에겐 민중의 신학이, 여성에겐 여성의 신학이 라고 얘기했었던 게 현장 신학이고 그리고 그게 상황 신학이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는 퀴어 신학 역시 배제된 퀴어가 퀴어의 입장에서 그 배제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풀어야겠다. 그리고 그와 연대한 이들의 얘기를 신학적으로 선언해야겠다. 증언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퀴어 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적 퀴어 신학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퀴어에 대한 배제의 사회적 언어들에 대한 분명한 반대, 그리고 분명히 그 반대를 통한 정의를 세우는 노력. 저는 그런 부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상균 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목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열린 결말로 두고 감사합니다. Recall the Q history.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히스토리. 바쁜 우리 고상민 목사님은 일정이 바쁘셔서 자리를 떠나셨고, 저희가 세 명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히스토리 소식은, 질문을 먼저 할게요.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처음으로 합법화된 나라는 어딜까요? 힌트, 네. 대륙만 알려주시면. 유럽. 네덜란드. 맞습니다. 오예. 알고 계셨나요? 네. 좋습니다. 약간 긴가민가 해서. 맞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제 1999년 생각보다 그렇게 일찍은 아니네. 그렇게 일찍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늦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1999년입니다. 유럽에서 첫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덜란드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발효된 거는 2001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 1980년대, 90년대에 이 네덜란드 사회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권리 보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거죠. 사회적인 이제 국민들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인권의식이 인권의식이 이제 높아지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직접적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제화가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중간 다리 역할로 제정된 법이 있는데 파트너 등록제도입니다. 파트너 등록제도. 이거는 1년 전인 1998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국가에다가 우리 파트너입니다 라고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 커플도 가능하고 이성 커플도 가능합니다. 파트너로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을 어떤 권리를 갖느냐? 공동재산의 소유가 가능하고요. 또 일부 세금과 사회보장 권리가 인정이 되고 의료 결정권, 상대방에 대한 보호자 개념으로 의료 결정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년 후인 2001년부터는 이 파트너 등록을 한 이들 사이에도 입양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된 겁니다. 최근까지 이 네덜란드의 전체 커플의 30에서 40%,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30에서 40%가 결혼이 아니라 이 파트너 등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파트너 등록 제도를 택하느냐? 첫 번째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특별한 의식 없이, 의례 없이 법적인 커플이 가능하고요. 또 상호 간에 자녀가 없다면 이 파트너 등록을 해지하는데 법원 판결 없이도 해지가 가능한 그런 간편한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전통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원하지 않아서 대체 성격으로 이 파트너 등록 제도를 택한다고 합니다. 결혼이란 제도 내에 이렇게 숨겨진 어떤 종교적인, 가부장적인, 국가 중심적인 그런 의미들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조금 더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파트너 등록을 선택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회적 부담이나 혹은 상징성 그런 것 없이 권리만 이제 얻기 위해서 파트너 등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 친척, 지인들로부터 사생활도 지킬 수 있고 동시에 파트너로서 갖는 권리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결혼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세금, 유산, 보험, 병원의 권한 이런 것들 핵심 권리는 모두 보장이 되고 또 일부 국제적인 효력이나 외국 법률과의 호환성에서 약간 차이만 보일 뿐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로는 동성 커플의 경우에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동성 커플이 인정을 못 받던 세상에서 첫 번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파트너 등록인 제도잖아요. 이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제 유일한 선택이었던 파트너 등록 제도에 동성 커플들은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혼은 이성애자 중심의 문화라고 느껴져서 의도적으로 파트너 등록을 선택하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여전히 파트너 등록 제도를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건 언제냐? 그 다음에 1999년입니다. 12월에 하원에서 먼저 통과를 하고요, 법이. 그 다음 해 2000년 7월에 상원에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행정 준비에 돌입을 하죠. 그 후에 그 다음 해인 4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면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통과, 7월 통과, 그 다음 4월 시행.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동성결혼이 추진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요렇게 7월에 상원에서 통과하고 4월에 시행될 때까지 요 사이에 시행까지 어떤 준비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민법을 개정하고 행정체배를 정비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결혼에 관한 법률을 고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다라는 표현을 두 사람이 결혼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별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을 합니다. 동시에 행정 절차도 정비를 합니다. 뭐 혼인신고서 양식, 가족관계 등록, 입양권 관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정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제도만 정비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받아서 수행하는 공무원들 실무자들을 교육을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법 개정 내용을 교육을 하고요. 또 실무 지침 매뉴얼들을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혼인 선포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해요. 그 혼인 선포를 하는 공무원에게 비차별적인 절차를 강조합니다. 혹시 모를 차별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과도기에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차별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 조율, 또 입양 관련 법률을 점검합니다. 의료보험, 세금, 연금 그런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또 입양 그리고 자녀 보호에 관련한 부처와의 조율도 있어야 하죠. 이런 것들을 정비한 후에 끝내 2001년 4월 1일에 전 세계 최초로 유럽 네덜란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냥 최초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실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절차들 혼란들이 있을 거고요. 법을 바꾼다면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또 그 스텝이 굉장히 빨랐다. 맞아요. 빨랐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를 수 있었던 이유에는 가장 큰 거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런 것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가 따지는 동안에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거는 뭐 법 개정 역시 결국 끝단에서의 법 개정 역시 중요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동반자법? 파트너 등록제도. 네. 네, 파트너 등록제도. 요거 되게 괜찮네요.
네네네. 그냥 가볍게. 이 정도는 사실 저기 한국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 비슷한 논의를 이제 하고 추진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저도 뭔가 그런 거 들었었던 가족 등록 제도인가? 정확히 동반자로 같이 생활동반자법.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아직 되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동시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걸. 포괄적 네. 차별금지법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성 결혼으로 직접 가지 않고 그렇게 다리를 두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오늘 히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ueer in Culture. 네, 이번 순서는 우리 스누피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서죠.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것은 무엇일까요?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를 맡은 스누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다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너에게 가는 길.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맞아요. 나온 영화죠. 네네네. 네, 전 봤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고 제목만 들어봤거든요. 그 영화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이고요.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항상 그 퀴어 문화 축제 부스에서 프리어거를 하시는 맞아요. 부모님들인데, 거기 앞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맞아요. 항상 저도 볼 때마다 진짜 감명 깊은데, 진짜 평범하게 생긴 외모가 퀴어들은 화려하잖아요. 특히나 퀴어 축제에서 만나는 퀴어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거기 부스에는 진짜 그냥 수수한 부모님들이 딱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모님 이미지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팔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보기만 해도. 맞아요. 그냥 가서 한번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해도 막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항상 그 부스의 모습이 눈앞에 이제 아른아른한데, 거기에서 부모의 세월을, 그러니까 부모가 겪었을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가 겪었을 어려움들의 공감을. 그렇죠. 네. 그 단체 그 모임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나비랑 비비안님이라는 그 두 분이 계신데요. 그 두 분의 자녀분들까지 같이 출연해서 평범했던 그 두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편견과 혐오에 맞서는지, 어떻게 그 용감한 활동가로 변모하게 되는지, 그 여정을 이제 생생하게 담아놓은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아주 진짜 평범한 삶을 사시던 분들이 활동가로서 혐오 세력의 집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거리로 나서는지, 그 여정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아마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분들이 보신다면은 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좌절감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팔은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고 언젠가는 또 이렇게 좋은 가족의 사랑을 또 꿈꾸면서 기대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자세히 깊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희망을 품으면서 이 영화를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영화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조금 뭐라 그럴까, 무겁나요? 아니면 조금 명랑하게 풀어가나요? 다큐멘터리 형식이지만 그리고 무거울 수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 직접 보시면은 되게 명랑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감동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명랑해서 감동이랄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어머님들이 진짜 멋있어요.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우리 사모님 보셨는데 뭐 기억나시나요? 소감이나 이런 것 전해주시면.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이다 보니까 약간 이거를 10년 뒤에 보면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좋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 네. 어디서 볼 수 있죠?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보실 수 있고요. 웨이브도. 웨이브나 네. 네, 왓챠에서도 결제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우리 스누피님 거대 자본의 노예 넷플릭스 작품들을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들 많이 소개해 주시네요. 아직도 광고가 안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퀴어 문화 콘텐츠 소개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퀴즈팟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소화를 해냈네. 오늘은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풍성한 이야기가 나와서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콘텐츠와 어떤 역사와 어떤 신학을 가져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 퀴어 신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딱 안경을 쓰고 내 삶 주변과 그리고 사회, 미디어까지도 이렇게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경험을 하는 게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매번. 네, 저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